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리포트에도 보셨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이 말하기도 참 낯뜨거운 이 성비 사건, 이런 일 아주 공공연하게 계속 벌어지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집단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개인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집단의 문제를 따지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하이라르키가 좀 이렇게 상하관계가 좀 명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는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배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절대로 이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관계라는 굉장히 좀 이렇게 닫혀 있고 폐쇄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조직 문화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 성희롱 성교육 예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는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보통 보면 상하관계에서 상급자가 그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도 저 상급자에 대한 따로 어떤 성예방 교육을 했는데 제발 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갖고 있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지금 바뀌어졌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셨지만 공공기관 등 이 성인지 감수성 이 교육이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직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서 좀 어떤 특단의 조치, 사실 처벌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리포트에서 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문제가 된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도 성인지와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이 얼마적으로 실효성이 있었느냐, 전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요식행위로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격으로 공공기관 평가의 요소로 들어가니까 그냥 시간을 채우는 정도로만 인식해서는 안 되고 그 내용이나 어떤 그 시간 그리고 강사의 질 전부 막 담보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처벌도 강화해야 되는 건 이 물론 사후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이 직장 내 문화, 그리고 짚어주신 대로 이 위계서열이 분명한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더 어떤 피해자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교육 강화와 처벌 강화 같이 병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교육 강화도 필요하고 법도 좀 더 강해져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불안해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김근식이 출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사실 조두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제가 했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인터뷰를 보면 조두순보다 더 무서운 김근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고, 사실 김근식의 내용을 좀 바라다 보면 조두순보다 훨씬 더 미성년자에 대한 악랄한 성폭행을 했던 사람이면 분명해요. 근데 그 당시에 조두순은 또 형량이 낮았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김근식도 형이 낮았다는 게 15년인데 김근식이가 누범을 하거든요. 출소한 지 불과 16일 정도 됐어요. 16일 이후에 범죄를 저지르면 그 당시 2006년의 형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최장이 15년이에요. 근데 누범 가중을 하면 그게 25년까지 가능한데 제가 하도 이 김근식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판결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찾아봤는데 판결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아세요? 그 판결문에 보면 이 김근식이 자수하여 검거된 이후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형이 확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년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이 김근식이 저는 자수라고 생각도 안 들고 하는 수 없이 범죄 수사에 협조했다라고 보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판결이 좀 온중주의적 어떤 입장에서 25년이 아니라 15년으로 내려가는 점은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김근식이 출소 후 거주하게 될 지역 주민들 굉장히 좀 불안할 것 같은데 법원에서 김근식에게 전자발찌 착용과 외출 금지 시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등교 시간은 포함이 됐는데 그런데 하교 시간이나 이 외출이 가능한 것 같거든요. 이게 충분한 조치라고 보시죠? 충분한 조치를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요. 전자발찌 부착을 하면서 이 외출을 하는 시간도 제한을 뒀습니다. 이게 애초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외출을 할 수 없도록 했는데 그렇다면 아이들 등하교, 왜냐하면 김근식이 저지른 범행을 보면 어린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저씨 좀 도와줄래? 라고 하면서 학생들의 선의를 악용해서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간이 늘어나서 밤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외출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원하는 아이들, 중간에 뭐 학원을 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맞겠느냐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모든 주민들이 이제 걱정하고 있고 재범의 가능성은 아까 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있어 보여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뭐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제가 그 김건식하고 이렇게 마주쳤으면 조금 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있는데 마주보지 않는 상태에서 100%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겠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딱 한 가지는 김건식이 과거에 저질러 놓은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현재 지금 김건식이가 하고 있는 거는 3개 정도가 가장 중요한 건데 첫 번째 보호관찰하겠다. 두 번째 전자감시장치 부착하겠다. 예. 세 번째 성범죄자 알림이 2에 얼굴을 올리겠다는 건데 예. 방금 우리 저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예. 아니 등교 시간에만 제한하면 뭐 합니까? 예. 바로 나가면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고 바로 나가면 초등학교고 예. 옆에 가면 보섭학원인데 네. 그 사이에 과연 이 김건식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인지는 예. 저는 정말 모르겠다는 의미고 그런 의미에서 김건식이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측면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안에서는 예.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법무부가 치료감호법을 뭐 개정을 하고 보호수용 제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좀 보다 신속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일은 정말 신속하고 정말 정광석화 같이 빨라야 한다. 네. 지금 김건식 이후에 혹시 기억나시죠? 10세 이하만 4명을 성추행하고 4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했는 사람도 사실 지금 전자발찌만 차고 세상에 나와 있거든요. 신상 고지도 안 된 상황에서.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법무부가 국민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신속하고 꼼꼼하게 좀 정비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 범인 전주환 신상 공개 당시에 사진과 실제 얼굴이 너무 달라서 지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언제 찍었는지 알 수 없는 증명사진을 공개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생긴 일이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실상 신상 공개 대상이 돼도 네. 검거 이후에 이른바 머그샷, 그러니까 현 시점에 어떤 이 상황을 찍을 수 있는 걸 강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래요? 2019년도 말부터 신상 공개 대상자들 공개된 내역을 보면 예. 18명이 증명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증명사진과 이번에 조주환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실물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네. 신상 공개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어떤 재범의 위험 그리고 예. 어떤 고지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국민 알 권리가 이게 과연 제대로 보장되는 게 맞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신상 공개가 되면 증명사진이 저렇게 먼저 공개가 되거든요. 이런 증명사진에 대해서는 지금 뭐 규정이 없는 거죠?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경찰청 예규까지 다 들여다봤는데 네. 경찰청 예규가 경찰위원회에서 조금 이렇게 고치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왔는가 하면 예. 그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수사기관에서 찍어놓은 사진을 외부에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네. 머그샷 찍었는 거 과연 그 피의자가 동의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그샷은 딱 한 번만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저런 어떤 정명사진이 나오면 신상 공개하는 이유가 딱 3가지거든요. 예. 국민의 알 권리, 재범의 방지, 그렇죠. 범죄 예방인데 예. 저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재범을 막을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희 같은 법 실정주의자들은 법에 맞지 않으면 그 법을 개선해야 되는 거고 개선할 때 머그샷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통 저희같이 이런 사진을 딱 찍기 위해서 현재의 사진이 네. 지금 공개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예.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찰청 예규 17조인데 17조를 조금 바꾸어서 경찰은 예규니까 바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그샷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의 동의를 받고 예.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승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 머그샷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신상 공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질화되고 있지 실효성이 못한 없잖아요. 부분이 예. 있습니다.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교복 사진이 공개됐었고요. 아하.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완전히 머리로 가렸었죠. 가리니까 얼굴 식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강제로 벗기지 않는 이상 이 임상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 현 시점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이 구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증평군의 한 교회에서 교인 9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뭘 먹고 이렇게 갑자기 식중독 증세가 저도 농촌에서 자랐잖아요. 네, 농촌 자라면 진짜 저희들 먹을 거 없을 때 도라지 많이 먹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인삼하고 도라지하고 예.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예. 이 도라지하고 정말 차이 나지 않는 게 미국 뭐 자리공인가 그런 거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인삼이라고도 착각할 수 있고 도라지라도 착각할 수 있는 건데 그 착각된 그 미국 어떤 자리공 때문에 그걸 먹고 미국 자리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독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지금 좀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행히 뭐 중증으로 갖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니까요. 혹시 뭐 드시더라도 좀 제대로 이렇게 구별하셔서 드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렇게 사진만 봐도 굉장히 구별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치료를 받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한다던데 어떻게 좀 구분을 미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자리공이라는 게 50년대 우리나라로 약초용으로 재배가 시작됐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 유관상 그 구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절단을 해서 나이테가 상당히 뚜렷하다 이러면 드시면 안 되는 자리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라지, 더덕, 마 뿌리와도 상당히 혼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몸에 이상 증상이 나온다. 바로 구토하고 본인이 드신 걸 들고 응급실로 가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반격에 성공을 해서 우크라이나 동부 관문 도시죠 리만을 수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서 뭐 핵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핵 공격 얘기가. 뭐 사실 이렇게 동부 이게 저 지도 보시면 이쪽에가 이제 러시아고 이쪽에가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 동쪽을 이렇게 4개 주를 이렇게 합병을 했는 거예요. 접경 지역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다음날 바로 리먼이 수복되고 또 이 지역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 흔히 말해 중앙 집권적인 어떤 역할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좀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도 일본에게 공격할 때 핵을 썼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도 할 수 있는 듯한 중의적인 표현을 써서 지금 제 세계 나라에서는 저 푸틴이 혹시 전술 약간 좀 이렇게 정도가 낮은 정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러시아의 핵 위협 가능성까지 나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한 전 세계적인 비난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처음으로 이 푸틴 대통령을 콕 집어서 좀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날렸어요. 무슨 내용이었죠? 지금까지는 전쟁 자체에 대해서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적은 있지만 푸틴 대통령을 꼭 집은 것은 처음인데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나의 호소는 무엇보다도 러시아 연방 대통령을 향한 것이다. 폭력과 죽음의 악순환 멈추라고 교황이 호소를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에 대해서도 국제법에 위반되는 사안으로 상당히 안타깝다. 깊은 유감 표한다라는 입장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